네,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임신한 채 고문을 견디고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네, 그 밖에 사건 사고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예. 일단 그 만삭의 몸으로 모진 고문을 겪은 뒤에 가석방된 독립운동가 안맥결 여사죠.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임시정부의 선전원이 역할을 했었고 또 독립금 군자금 모금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 혐의로 체포가 돼서 당시에 이 종로경찰서에서 거의 한 6개월 가량을 고초를 겪으셨다고 해요. 한 6월 말경부터 11월 초순경까지. 그러면 근데 그리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이 돼서 같은 해 한 12월 말경까지 이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때 이 만삭이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임신한 중반기부터 경찰에 체포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경찰에 체포가 됐다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이미 그냥 단순하게 체포가 돼서 유치장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고문을 견뎌내야 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? 그런 상태에서 이미 한 8개월, 9개월 정도 상태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갔었고 만삭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제 형무소에서조차도 이런 분을 이렇게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게 적합치 못하고 해서 가석방을 해줬던 겁니다. 그 제가 왜 일제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어려움,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그 경찰과 고문 그런 한 존재들조차도 더 이상 이분을 감옥에 둘 수 없다고 해서 가석방을 해줬는데 그 모진 고문을 견디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13년째 국가보훈처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가치 판단을 했었을 때 보면 고문을 자행한 일본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그 고문의 어떤 어려움을 몰라주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어떻게 생각하면. 그 흥사단 공적 심사 기준과 규정 매뉴얼을 확보하려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. 보훈처에서 3개월 이상 수감되지 않았다는 이유,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. 글쎄요, 이 만삭의 여성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 답변만 했다는 겁니다. 임신한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. 우리 흔히 평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저 같은 남성이 3개월을 옥고를 치르는 것과 만삭인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 이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임신 상태였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옥고까지 치르는데 이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3개월이라는 게 그분에게도 적용이 돼야 할까요?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법이나 어떤 원칙, 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흔히 그냥 글자 그대로 자루재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이대는 게 꼭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. 어떤 국가가 얼마만큼이나 법이나 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느냐를 따질 때는 개별의 사건에 맞춰서 얼마만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잣대 들이대듯이 같이 들이대는 게 그게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.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, 사실. 네, 그래서 보훈처가 올해 4월부터 옥고 3개월 이상 이 조건을 폐지하고 좀 포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는데 서훈 신청 좀 무난히 받아들여질까요? 저는 그러기를 희망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정말 저는 물론 당연히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 비춰봤었을 때도 임신한 여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남성이라고 하면 3일에 해당할 정도를 여성의 경우, 그러니까 남성이 3개월이라면 임신한 여성이면 3일을 있을 수도 그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 안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3개월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, 제가 말씀드린 꼭 임신한 여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에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분의 경우에는 똑같이 3개월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다라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깊이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. 알겠습니다.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 가축의 범주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. 이 가축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있나요? 현재 그 차이가 참 사실 모호합니다. 왜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법에 이제 가축이라고 명시된 동물의 숫자가 한 35가지 정도가 됩니다. 그중에 개가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. 그런데
그러면 축산물로서 분명히 법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개를 도축해서 식용으로 유통하는 게 가능한 건가? 사실 또 그렇진 않아요. 네. 관련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법 같은 데는 또 빠져 있습니다. 이게 예. 이제 뭐 견육이라고 해야겠죠. 그거를 이제 유통하고 판매하는 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지적하거든요. 아니 국회나 정부에서 어정쩡하게 놔두고 있다. 이게 이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 그리고 또 식용을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축산법에는 마치 가축이 되는 것처럼 해놓고 네. 정작 진짜 유통을 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들은 또 취해주지 예. 않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축산법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 부분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으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축산법이 했다고 해서 그럼 식용이 아예 아닌 것이냐 이렇게 보기도 아닌 거죠. 이미 그러네요. 어정쩡한 예. 상태에 있는 겁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 이유는 뭐 당연히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늘어났죠. 많죠. 늘어났죠. 일부 통계에 따르면 뭐 한 5가정에 1가정 정도는 그러니까요.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고 있다는 네.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식용을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견육을 계속해서 이제 식용으로 써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의 어떤 생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나에게 있어서는 이 뭐 견육을 뭐 섭취를 하는 게 식용으로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 오랜 역사적인 뭐 문화이기도 한데 네. 이게 또 갑작스럽게 바뀔 수 없는 것 아니냐. 굉장히 갈등스러운 게 지금 수십 년째 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찌됐든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그래도 약간은 좀 반려동물로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. 그렇군요. 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대부분이 이제 또 강아지를 개를 기르는 쪽은 가족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네. 그렇죠. 또 그 육견업계에서는 일단은 식품이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겠죠. 이거는 예. 뭐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견육을 반대하는 입장 속에서도 뭐 유예 기간을 좀 갖자. 예. 그리고 그냥 개와 흔히 이제 많이들 주장하는 것이 그러면 뭐 반려견 같은 경우, 개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금지되는데 왜 다른 동물과는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. 네.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예 모든 종류의 어떻게 보면은 육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펼쳐지면 또 이게 논의가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사회적 반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특히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했던 것처럼 수구민주주의에 의한 어떤 그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한번 좀 깊게 네. 들어보는 과정도 한 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.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어정쩡한 모호한 상황이는데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그 식용을 찬성하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어정쩡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개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도 예. 있다. 정상적으로 성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축산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몰래 하는 형태가 되니까 더 위생 상태도 낮다. 그리고 더 개에게도 좋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네. 하시거든요. 알겠습니다. 네. 이제 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워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.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 몰래카메라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일단 그 워마드 게시판에 서울대 남자 화장실에 그러니까요.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라는 식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뭐 조회수도 수천 건에 달했던 모양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대학본부 측에서는 당장 혹시라도 사실일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화장실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죠. 뭐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단과본부, 단과 대학별로도 다 조사를 했고 하지만 실제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해요. 그리고 네.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서울대 내부를 순찰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도 지급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하겠노라고 밝혔는데 뭐 해프닝이라 해프닝이고 굉장히 씁쓸한 소식이죠, 사실은. 예.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마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남자들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른바 몰카와의 전쟁에 서울대가 남자 화장실에 관해서 들어섰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그래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? 그럼? 일단 1차적으로는 예. 뭐 이른바 몰래카메라고 흔히들 부르지만 이제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네. 그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장면을 몰래 다 허락 없이
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하게 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지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똑같은 폭력으로 응징하지는 않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네. 지금 법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고 문명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응징하지 용납하지 않는 것이 또 현대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넓게 크게 봤었을 때 정말 여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민감한 약간 사안도 좀 있는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